지루해도 시청하면 늘어가는 코인 경제지식 출발!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우입니다. 코인 시장이 또 주춤주춤하니까 아마 멘탈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고, 그리고 오락가락하는 이런 장세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시장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뉴스 몇 개를 보고 추론으로 인해서 진실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큰 방향성의 흐름은 거대 자본은 이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이미 중심 깊숙이 구조 형성을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가 뭐냐면 여기 신현성이라는 이분 있죠. 신현성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사실 뭐 제가 예전에 아주 예전에 그러니까 2018년 이때 루나를 언급을 하면서 루나를 언급을 하면서 이분에 관해서 좀 언급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분석해서 해보니까 소프트뱅크가 있었고, 그래서 이게 괜찮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저 이제 그때 하게 됐었는데, 결국에는 뭐 권도영이 앞에 서가지고 뭐 마지막에 활용 점정은 찍긴 했지만, 안 좋은 활용 점정은 찍긴 했지만, 사실 구조 형성 한 거는 이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근데 이런 게 있었어요. 얼마 전에 금융당국 가상자산 활용 결제 불가한 적 없어 라고 신현성 이분이 이제 반박을 하는데, 금융당국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이 코인으로 페이먼트 결제를 할 수 있겠어, 이커머스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었대요. 근데 신현성 이분은 정부 당국에서 이런 역 한 적은 없는데 누가 진실을 말하는 걸까? 과연 한국 정부는 신현성과 권도영이를 사법 조치할 수 있을까?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미국 상원이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퇴직연금 재고 촉구, 이런 혼란한 와중에 여기 보세요. 11월 23일, 그러니까 정확히 며칠 전이죠.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 상원에서. 그리고 이게 법 제정이 된 건 아닌데 이거를 뭐 FTX 파산 사건으로 인해서 이거 위험한데 금융사가 이거 개인들한테 이거 팔면 되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팔지 말라고 했었죠. 근데 어떻게 됐냐? 결론적으로 이게 어저께 밤이죠. 피델리티가 드디어 소매는 이제 개인들이죠. 개인들, 기관이 아니라 암호화폐 서비스인 피델리티 크립토를 오픈합니다. 그냥 강행을 했어요. 피델리티 정도 되는 규모의 자산 운용사가 정부가 뭐라고 하는데 그냥 강행을 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핵심일까요? 우리 대중은 피델리티와 같은 어떻게 보면 이익 집단에 더 비중을 둬야 될까요? 정부에 더 정부를 더 믿어야 될까요? 중심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불스와 베어 뭐 이런 차트인데, 하나는 그러니까 뭐 폭락이 올 거야. 엄청 심리 지표가 깨져 있는 상황. 하나는 이제 불을 주장하는 사람들. 지금 현재 장세가 보시면 이거는 뭐 주식을 얘기하는 것 같긴 하지만 심리 지표 자체가 완전히 바닥이에요. 사람들 긍정적인 어떤 그런 게 불리시하게 보는 게 마이너스 1.5% 가까이. 그리고 베어로 보는 사람들이 엄청 상승 추세에 있어요, 지금. 시장은 폭락이 올 거야. 대중의 지표는 지금 폭락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각자 개인의 이제 판단이고, 지금 뭐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시던 아니면 뭐 더 폭락을 기다리시던. 그리고 블록바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렌더죠. 렌딩 서비스 해주는 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파산 신청. 그래서 여기도 11조 조항에 따른 구조 혁신, 그러니까 그냥 파산이 아니라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회생 작업을 하기 위한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간밤에 11시 무렵에, 아마 어젯밤 11시 무렵에 이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셀시우스, 블록바이 뭐 그 외에 몇몇 개 아마 있을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될지.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국내 뉴스인데, 저는 이제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거든요. 그냥 지금 현재 이 정도까지 왔구나. 이게 어디냐면 NBA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가상 기자 태빈이래요. 예, 여기 나와 있는 이 인물이 가상 현실이에요. 가상으로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입모양이나 고개 흔드는 것도 사람하고 똑같아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일자리 뺏기는 게 생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게 됐거든요. 이거 기자에 국한된 얘기인데? 이거 뭐 이 아나운서에 국한된 얘기인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아이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돌도 기획사에서 계속 나이를 먹잖아요. 생체 나이도 있고 중간에 뭐 사람이기 때문에 뭐 중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거는 기획사한테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런 AI 가상 아이돌을 탄생시키고 그렇게 관리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하다못해 물리적인 제조업은 어떨까요? 사람을 계속 관리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기계로 대체할 수 있으면 기계로 대체하는 게 그들 입장에선 정답입니다. 선택이 없어요. 선택권이 없어요. 제가 예전서부터 말씀드리지만 코인 투자라는 게 단순히 내가 차를 더 좋은 걸 바꾸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아파트 평수 한 평 더 늘리기 위해서 이런 단순 논리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냥 생존이에요. 생존. 다가오는 세상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나아보자. 생존하자는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참 아이러니한 게 참 많은데 여기 보세요. 러시아 원유 제재 일주일 앞으로 오페크 플러스 증산 여부 주목. 그래서 아마 12월 4일 날 아마 결정이 될 거예요. 증산을 할 거냐, 감산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지금 있는 양을 그냥 원유를 그냥 뽑아낼 거냐. 이것에 따라서 아마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고 5일날 또 중요한 또 사건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나가는 김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이 기사를 보면은 5일날이죠. 5일날 이제 G7을 필두로 해서 G7을 필두로 해서 이 크루드 오일 상한제를 한대요. 가격 상한제를 실시를 한대요. 근데 러시아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 서방 G7이 선진국들이 이제 뭐 상한제를 실시한다, 규제를 한다 이러고 있는데 이게 말이 규제지 규제 아닌 규제를 한다는 거죠. 이 기사를 읽어보면 이게 내용이 어떠냐면 서방의 가격 상한제를 준수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전문가들은 65에서 70달러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이거 규제되면은 이거 러시아 이거 끝장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넷 옐런이 미국 재무장관이 배럴당 60달러보다 높은 수준, 그러니까 상한선으로 논의되는 65에서 70달러, 러시아의 생산 원가보다 훨씬 높다. 이게 종이호랑이 제재지, 규제지. 무슨 그럼 여기서 피해를 보는 거는 결국에 유로존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무고한 시민들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오히려 국가들보다. 가격 상한제 본격 시행될 경우 G7, EU, 호주 등은 상한액 이상으로 수출하는 러시아 원유에 대한 모든 운송, 금융, 보험, 해상,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게 된다. 근데 결정적으로 가격 상한선이 65달러라면 러시아 재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미 없는 가격 상한제라는 거죠. 사실 깊이 제가 방송에서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인지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자, 그리고 30일 날하고 12월 1일이 아마 12월 1일이 중요한 아마 지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3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나오고, 그리고 이때 구매자 관리자 지수가 나오고,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베이지복인가 하는 것도 아마 30일 날 발표가 될 거예요. 그리고 12월 1일 날 또 아마 실업수당 청구자 지수인가 그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거는 국내 얘기인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뉴스 하나를 보면
세계를 알 수 있거든요. 세계도 대충 요즘에는 거의 다 트렌드가 비슷비슷해서 여기가 이러면 캐나다는 어떤지 독일은 어떤지 대충 흐름은 비슷비슷해요. 사람 사는 구조 자체가 아무리 외국이지만 거의 다 흐름 자체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기도 뭐 으쌰으쌰 지금까지 하고 있죠. 이거를 뭐 정치 색깔을 여기다 해가지고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그냥 운수노조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운수노조를 시작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금융노조. 산업은행 같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금융노조도 일어날 거고 전교조. 예. 전교조 뭐 가지가지 노조들은 아마 다 2023년부터 해서 쭉 일어나지 않을까. 예, 이런 일이. 이게 사실은 본인들 일자리에 관한 지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소시민의 행동일 수도 있는 건데 뭐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이 사람들 뭐 금융노조 뭐 아니면 향후에 뭐 전교조 본인들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뭐 이거를 뭐 그래 봐야 근데 중요한 건 그래 봐야 이 거대한 흐름은 AI와 메카트로닉스 어떤 이런 거에 관한 블록체인의 변화에 관해서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게 여기다 대고 추운데 시위해봐야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뭐 받아주는 척은 하겠지만 글쎄 그거를 다 사람들 그걸 다 받아줄까요 결국에? 그 뒤에는 거대 기업들이 자본을 가지고 껴있는 건데 세계 최대 활화산 하와이 마우나로아 뭐 분출 개시 이런 얘기가 제가 이런 얘기를 간간히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5년에서 10년 이내 부동산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여러 가지 아마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상가 거래도 꽁꽁. 이건 뭐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세상이 메타버스화 된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코비드2가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만약에 등장을 하면 과연 오프라인에 있는 뭐 빌딩이라든가 상가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 가치 보존은 존속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예전보다는 아마 상가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이게 경기 침체 때문만은 아니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항상 코비드2가 더 강력한 코비드2가 오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영업 활동을 해야 될까라는 아마 차선책을 좀 마련해 두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지 않을까. 터지기 전에.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뭐 본토 타격 가능 뭐 미사일 지급 검토 이러면 또 러시아가 이 얘기를 보면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러면 또 기사를 보면 러시아를 타격해서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미국이 군사력으로 5.0이면 러시아가 4.5 그리고 중국이 4.5입니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이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지나가는 김에 언급 드리는 거고 지하 2층 지상 55층 배달 로봇 코엑스 일대 누빈다. 이것도 아까 제가 AI 기자 언급 드린 거랑 비슷비슷한 어떤 그 흐름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뭐 이런 거죠. 뭐 운수노조 막 지금 뭐 파업하고 막 이러는데 그분들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야 아마. 결국에 뭐 어떻게 되겠어요? 자율주행으로 갈 텐데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 배달 로봇. 자, 여기서 이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한다. 코엑스에서 일단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서서히 서울에 하고 부산에 하고 서서히 뭐 송도 신도시에 하고 이러다가 이제 서서히 계속 퍼지겠죠. 전국으로 퍼져나가겠죠. 이런 거라는 거죠. 나는 배달 안 하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글쎄 양안 긴장감 고조 되는데 미국 25조 원 대만 무기 인도 밀어 뭐 요 얘기 이 얘기도 참 대중을 갖고 논다는 생각인데
보면 미 정부가 이걸 갖다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크라이나 지원은 재고품. 우크라이나 지원은 재고품 주고 있다. 근데 대만한테는 무기를 지금 안 주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과연 중국이 대만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미국은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힘받는 인플레 정점론, 금리 인상 내년 여름 종료될 수도. 우리는 그럼 그렇게 생각하겠죠. 금리 인상이 멈추면 엄청난 호경기가 오겠구나. 엄청난 좋은 현실이 오겠구나. 그때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하면 인플레가 지속적으로 꺾일까요? 금리 인상을 멈추면 그 다음에 돈을 풀면 그 다음 상황에 어떠한 일이 발생될까요? 걷잡을 수 없는 하이퍼가 도래하지 않을까요? 지금의 과거에 1억이라는 돈이 10년 전에 1억이라는 돈을 지금 현재 보면은 1억 원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향후에 10년 후에 1억 원의 가치를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뭐 이런 얘기를 보면서 명목화폐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끝까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